준비되셨나요? 네, 훅 보고 귀가하겠습니다. 네, 훅 보고. 자, 먼저 주택임대차보호법하고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자, 민특법, 민사특법법을 보실 때는 항상 그 법을 왜 만들었을까? 그 재정 목적을 머릿속으로 먼저 생각을 하셔야 돼요. 민법이 있는데 굳이 왜 특법법을 만들었을까? 이걸 생각하셔야 되는데, 먼저 주택임대차보호법이나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민법상 임대차가 갖고 있는 치명적인 약점이 있다고 그랬어요. 이 약점을 보완할 목적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이 치명적인 약점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일단 첫째가 임차권이 뭐가 없어요? 대항력이 없다 그랬어요. 그렇죠? 두 번째로 뭐를 보장을 안 해줘요? 이거를 보장을 안 해준다 그랬어요. 민법상 임대차는 존속기간을 보장하려면 뭐를 만들어 놔야 되는데 최단. 근데 아까 민법상 임대차는 최단 존속기간이 없다 그랬죠. 이 약점이에요. 또 하나의 약점이 뭘까요? 예? 보증금 회수와 관련된 장치가 전무해요. 그러니까 아까 보증금에 대한 규정이 전혀 없다 그랬죠. 이게 없어요. 보증금 회수와 관련된. 임차인이 가장 염려스러워하는 세 가지가 없어요. 목적물의 소유자가 바뀌었을 때 새로운 소유자에게도 주장을 하고 싶은데 안 돼. 일정 기간이 보장받고 싶을 때 그것도 안 돼. 임대인에게 건네줬던 거액의 보증금 날려야 돼. 큰일 났어. 이거 회수할 수 있는 방법 없어요. 민법상 임대차. 임차인이 염려하는 그 세 가지가 없기 때문에 안 되겠다. 그래서 만들어진 게 이거예요. 그래서 주택임대차나 상가건물 임대차는 주거용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 임대차, 상가건물, 즉 영업용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 임대차에 대해서 민법의 특례를 정함으로써, 즉 이런 걸 보장함으로써 국민의 주거생활의 안정 또는 경제생활의 안정을 도모함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1조에서 재정 목적을 딱 밝히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목적 달성하기 위해서 각종 특별 규정을 두고 있겠죠. 그게 이런 것들이에요. 먼저 대항력 부여. 주택임대차, 상가건물 임대차 공히 민법상 대항력을 가질 수 있는 기회가 있긴 있어요. 임차권 등기라고. 그런데 임차권 등기를 하려면 임대인에게 임차권 등기를 청구해야 되고 임대인이 승낙을 해야 돼요. 그런데 임대차 계약을 하면서, 부동산 임대차 계약을 하면서 임대인에게 등기해달라고 청구하는 경우도 없을 뿐더러 청구했다 해서 임대인이 해줄 리도 없어요. 임차권 등기 안 해줍니다. 그러니까 민법상으로는 대항력을 갖출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임차권 등기할 수 있는 길이 있긴 있지만 있으나 많아요. 그래서 주택임대차나 상가건물 임대차는 주택임차권, 상가건물 임차권을 설령 등기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주택의 경우는 주택을 인도받고 뭐 하면? 주민등록을 하면. 상가건물은 인도를 받고 뭐 하면? 사업자 등록을 신청하면. 다음 날부터 뭘 가질 수 있도록? 대항력을 가질 수 있도록 규정을 해놨습니다. 이때 이 주민등록이나 사업자 등록 신청 모두 다 등기와 같은 공시 기능을 해요. 즉 제3자에 대해서 그 주택이나 상가건물을 사거나 담보권을 설정하고자 하는 이 제3자에 대해서 이 주택이나 상가건물에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이 존재한다라는 걸 알리는 무슨 기능? 공시 기능.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주소지 기재예요. 주소지. 목적물 주소지를 정확하게 기재해서 주민등록을 하거나 사업자 등록을 신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 민법상 실제 공부상 주소지와 현실적으로 주소지가 다른 경우가 있어요. 특히 아파트나 연립주택 같은 것들, 토지 지번 같은 것들, 중구난방의 경우가 있죠. 그래서 주민등록이나 사업자 등록을 신청할 때 이 주소지 기재가 실제 공부상 주소와 일치하지 않는 경우도 왕왕 있습니다. 근데 그걸 둘러싼 분쟁들이 많아요. 제대로 했냐 안 했냐. 그거 나중에 판례 쭉 보시면 돼요. 어쨌든 이렇게 대항력을 갖추게 되고요. 이때 대항력을 갖춘다는 건 뭘 뜻하죠? 새로운 소유자에게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다예요. 근데 조문에서는 새로운 소유자에게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다 이렇게 안 돼 있고, 주택이나 상가 건물의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이렇게 해놨어요. 그러면
대항력만 있는 게 아니고 뭐까지도 보증금 반환도 누구한테 청구할 수 있다는 거야. 새로운 소유자. 예? 그래서 대항력의 의미가 확대가 돼요. 새로운 소유자에게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다.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새로운 소유자가 뭐를 승계하니까 대인의 지위를 승계하니까 그 임대인이 갖고 있었던 부담하고 있었던 보증금 반환 의무까지도 승계를 해버려요. 그래서 임차인은 임차권을 주장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서 플러스 뭐까지 할 수 있다. 신소유자에게 보증금 반환도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확대가 됩니다. 아시겠죠? 그게 대항력의 의미다라고 생각합니다. 민법상 임대차보다 훨씬 낫죠? 안 난가? 두 번째 이거 존속기간을 보장하고 있어요. 어떻게? 주택임대차의 경우에 이렇게 해놨어요. 기간을 정하지 않거나 2년 미만으로 정했을 때 뭘로 본다? 2년으로 본다. 이렇게 해놨어요. 그러니까 최소 몇 년 보장해 주는 거예요? 2년. 상가 건물은 예, 기간을 약정하지 않거나 1년 미만으로 정했을 때는 몇 년으로 본다? 1년으로. 그럼 주택임대차는 2년이 보장되는 거고 상가 건물은 몇 년이 보장되는 거예요? 1년. 근데 간혹 가다가 상가 건물 5년 보장되는 거 아닌가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잘못 알고 계신 거예요. 그건 전혀 다른 거예요. 이거하고는. 상가 건물 임대차는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에서 몇 년을 보장하고 있다? 1년. 그 5년은 뒤에 나와요. 다른 의미예요. 또 하나, 만약에 이렇게 정했다. 2년 미만. 예컨대 1년 뭐 한 6월로 정해놨다. 1년 미만으로 했다. 예컨대 한 9월로 정해놨다. 그래도 기간은 2년 또는 1년이겠죠. 그런데 임차인만은 요걸 주장할 수 있도록 해놨어요. 즉 2년 미만 또는 1년 미만의 기간을 정한 경우 임차인은 그 2년 미만 또는 1년 미만 기간의 유효를 주장할 수 있다. 결국 임차인은 이렇게 정했다면 두 가지를 선택할 수 있는 거예요. 2년을 주장할 수도 있고 1년 6월을 주장할 수도 있고 1년을 주장할 수도 있고 9개월을 주장할 수도 있고 임차인만은 그러니까 임차인에게 굉장히 유리하게 돼 있죠. 이게 민법상 임대차의 존속기간이에요. 최장은 제한 없어요. 20년도 되고 30년도 되고 40년도 되고. 그 다음에 기간이 있으면 또 뭐가 나온다 그랬어요? 갱신. 약정갱신하고 뭐가 있을까요? 법정갱신이 있겠죠. 이 법정갱신이 조금, 자, 법정갱신 그냥 듣기만 하세요. 아까 민법상 임대차는 법정갱신이 어땠었죠? 기간이 만료되고 임차인이 목적물을 계속해서 사용 수익하고 임대인이 상당 기간 내에 이해하지 않았을 때 법정갱신 됐어요. 그런데 주택임대차나 상가건물임대차는 전혀 다르게 건물 전세권의 법정갱신하고 똑같이 돼 있어요. 임대차 기간 만료 전 6월부터 1월까지 사이에 임대인이 나가라 통지하지 않은 경우 이럴 때 뭐 법정갱신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어쨌든 법정갱신이 규정이 되어 있는데 민법상 임대차와는 다르게 돼 있다. 주택임대차의 경우에는 기간 만료 전 6월부터 1월까지 사이에 임대인이 나가라 통지하지 않은 경우 또는 만료 전 1월까지 임차인이 나가겠다라고 통지하지 않은 경우 임대인의 경우에는 6월부터 1월까지라고 되어 있고요. 임차인의 경우에는 그냥 1월까지라고만 되어 있어요. 자, 이거는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건물전세권 법정갱신할 때 임대인이나 임차인 입장에서 기간이 끝났을 때 임대인은 임차인을 내보내고 싶고 임차인은 나가고 싶다. 그럴 수 있죠. 갱신을 원하지 않는 경우가 분명히 있을 수 있죠. 그래 안 그래요? 그럴 땐 당연히 약정갱신을 할 리는 없고요. 이거 막아야 되죠. 그래 안 그래요? 이걸 막으려면 어떻게 할까를 생각하세요. 임대인은 어떻게 해야 돼요? 통지해야 돼요. 언제? 요 사이에 임대인이 나가라 그래야 돼. 그리고 임차인은 요 때까지 나가겠다. 그래야 돼요. 그래야 법정갱신을 막을 수 있어요. 아시겠죠?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법정갱신을. 근데 임대인은 요 사이에 아무 말 안 했고 임차인도 요 때까지 아무 말 안 했어. 그럼 법정갱신 되지요.
법정갱신 되면 다른 건 다 전임대차하고 똑같아. 그런데 기간은 민법을 적용하면 정함이 없는 걸로 되죠. 여기는 따로 해놨어요. 2년으로 본다. 주택임대차가 법정갱신되면 기간은 몇 년이다? 2년. 그럼 임대인도 2년 보장해줘야 되고 임차인도 몇 년 더 살아야 돼요? 2년 더 살아야 돼. 그런데 여기 또 규정해놨어. 임차인만은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다. 2년이라고 해놓고 그래서 임차인도 2년을 더 살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 규정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은 언제든지 뭐 할 수 있다? 해지. 누구만? 임차인만. 그리고 얼마가 지나면 해지가 돼? 3월. 민법에서는 기간을 약정하지 않았을 때 임차인이 해지하면 부동산의 경우 1월이 지나면 해지가 됐었죠. 아까 부동산 임대차에서 기간 정하지 않았는데 임차인이 해지 통과할 수 있고 해지하면 얼마가 지나야? 1월. 근데 여긴 지금 얼마를 지나야 돼? 3월. 그래서 요게 민법상 임대차보다 조금 임차인한테 불리한 규정. 어쨌든 법정갱신되면 2년으로 보되 임차인만은 해지할 수 있고 3월이 지나면 해지가 된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다는 거 머릿속에 넣으셔야 돼. 그다음에 상가건물 임대차 법정갱신 기간 만료 전 6월부터 1월까지 사이에 임대인이 통지하지 않았을 때 법정갱신돼요. 이건 조심하실 거. 임차인이 법정갱신을 막을 수 있는 장치는 없어요. 상가건물에는. 법이 상가건물을 만든 입법 취지가 임차인이 갱신을 원하지 않는 경우는 없다라는 걸 전제로 법을 만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임차인 입장에서 갱신을 저지할 수 있는 방법은 없고요. 즉 기간 만료 전 6월부터 1월까지 사이 임대인이 통지하지 않았을 때 법정갱신자 이렇게만 돼 있지 임차인이 만료 전 1월까지 통지하지 않은 경우에도 법정갱신된다. 이거는 없어요. 주택임대차에는. 반대로 오히려 임차인은 요 기간 동안에 갱신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해놨어요. 법정갱신 말고. 그러니까 이 갱신을 요구한다는 건 뭐예요? 상가건물 임차인의 경우에는 영업을 계속하고 싶다라는 걸 전제로 만든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갱신을 원하지 않는 경우는 없다라는 마인드로 만들었어요. 법 자체가. 그래서 상가건물 임대차의 법정갱신은 6월부터 1월까지 사이 임대인이 통지하지 않았을 때만 법정갱신되는 걸로 되어 있고요. 법정갱신되면 기간은 몇 년? 1년 돼요. 법정갱신되면 기간은 몇 년이라고요? 1년. 그런데 이 경우에도 임차인만은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다는 했어요. 또. 그리고 3월이 경과하면 해지로 생긴다. 그래서 임차인, 상가건물의 경우에는 상가건물 임차인이 갱신을 원하지 않으면 일단 법정갱신을 기다렸다가 법정갱신된 다음날 해지한다 그러고 3개월 있다가 해지된다.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법적으로.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어쨌든 이렇게 돼 있어요. 대신 뭐가 있다? 갱신 요구권이 있다. 오히려 적극적으로 갱신을 할 수 있는 장치를 열어놨어요. 이 갱신 요구권은 상가건물 임대차 기간 만료 전 6월부터 1월까지 사이에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요구를 하고요. 임대인은 함부로 거절을 못해요. 법에서 정해놓은 이런 사유가 있을 때만 거절할 수 있도록 해놨어요. 그 사유를 8개를 딱 정해놨어요. 이 8가지 사유 중에 하나에 해당이 될 때만 거절할 수 있다라고 해놨어요. 그래서 약간 반강제적인 거예요. 어쨌든 임차인에겐 뭐가 있다? 계약갱신 요구권 이런 게 따로 있다. 어디에? 상가건물에. 그거 조심해 주시면 됩니다. 나중에. 그러니까 이건 상가건물 임대차에만 독특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상가건물 임대차에서는 요걸 물어보는 문제가 잘 나와요. 어쨌든 주택임대차, 상가건물 임대차 모두 존속기간을 요렇게 갱신을 요렇게 보장하고 있다. 이런 흐름으로 머릿속에 넣어두시면 돼요. 세 번째가 보증금 회수라 그랬는데요. 주택임대차에는 보증금 회수와 관련된 몇 가지 장치가 있어요. 하나가 동시이행관계를 인정해요. 뭘 인정한다고요? 뭐하고 뭐를 동시이행관계로 인정할까요?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과 임차인의 목적물 반환. 그러니까 임대인이 뭐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임차인은 뭐 할 수 있다?
동시 이행의 항명권 행사에서 목적물 반환을 거절할 수 있다. 이렇게 돼요. 동시행관계. 두 번째가 임대차가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임대인이 보증금을 안 돌려주면 임차인은 그 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는 방법이 임대인을 상대로 보증금 반환 소송을 제기해서 강제 경매를 신청하고 경매 대가로부터 보증금을 반환받는 방법이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꼭 주택임대차나 상가건물 임대차에만 독특한 건 아니에요. 어떤 채권자들도 담보권자라면 바로 경매를 넣으면 되지만 담보권자가 아닌 일반 채권자들은 기본적으로 채무자를 상대로 뭘 하고 소송을 제기하고 승소 판결을 받아서 강제 경매를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건 별로 새로운 게 아니에요. 그렇죠? 다른 일반 채권자들한테도 인정되는 거예요. 그런데 주택임대차법에서 이걸 굳이 규정을 한 이유가 있어요. 플러스 요 경우에 소액사건 심판법을 적용해요. 보증금 액수와 상관없이 민사소송법이 아닌 소액사건 심판법 규정을 쭉 끌고 와요. 그러면 소송 절차가 거의 절반으로 줄어들어요. 기간이. 즉 절차의 신속을 위해서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 절차의 신속을 위해서 이 소액사건 심판법 규정을 일부 준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게 보호장치가 되는 거예요. 또 하나가 법원에다 강제경매를 신청하는 건데 이 강제경매 신청을 집행개시라고 해요. 뭐라고 한다고요? 집행개시. 그런데 찬찬히 민사집행법에는 동시 이행관계에 있는 자가 나도 줘야 되고 저 사람한테 받을 게 있는데 이게 동시행관계에 있는데 이 사람이 상대방이 안 준다 해서 경매를 신청하려면 즉 집행을 개시하려면 상대방을 지체상태에 빠뜨려야 되고 상대방을 지체상태에 빠뜨리려면 나의 의무를 이행하면서 경매를 넣도록 하고 있어요. 이게 집행개시 요건이에요. 동시 이행관계에 있는 자들에 있어서 집행개시 요건이 뭐다? 즉 경매를 신청할 수 있는 요건이 뭐다? 신청하는 자도 자신의 의무를 이행하면서 신청하는 게 민사집행법의 집행개시 요건이에요. 여기까지 했죠? 근데 만약에 그걸 그대로 주택임대차에 적용을 하면 주택임차인이 소송을 제기해서 승소 판결 받아서 경매를 신청할 때 그냥 신청한다고 뭘 해야 돼? 집을 반환하면서 신청을 해야 돼요. 왜? 동시한 관계로 만들어놨잖아요. 보증금 반환가. 그래 안 그래요? 그래서 그대로 두면 주택임차인이 경매를 신청할 때는 집을 비우면서 신청을 해야 되는 이런 문제가 생겨요. 그런데 집을 비우는 순간 대항력을 상실하고요. 대항력을 상실하게 되면 우선변제권이라는 것도 상실이 돼요. 그러니까 일건 목적물을 경매했다 하더라도 경매 대가로부터 보증금을 받을 수가 없는 경우가 생겨요. 그러면 뭐라고 규정을 해놔야 될까요, 이거? 예, 경매를 신청할 때 집을 비우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규정을 해놓으면 되겠죠? 그래 안 그래? 그렇게 해놨어요. 근데 조문이 이렇게 듣기만 하세요. 조문이 이렇게 돼 있어요. 민사집행법에서는 집을 비우면서 경매 신청하라 이렇게 돼 있죠. 그렇게 돼 있다 그랬어요. 근데 그 민사집행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의 반대 의무의 이행 또는 이행 제공은 집행 개시의 요건이 아니다 이렇게 해놨어요. 말이 어렵죠? 어려워요. 자, 오늘은 이렇게만 생각합니다. 원래 민사집행법 규정을 적용하게 되면 임차인이 집을 비우면서 강제경매를 신청해야 되는데 주택임대차법에서는 그걸 완화해서 임차인은 집을 비우지 않고도 경매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해놨다.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돼요. 됐죠? 네, 두 번째 보자. 세 번째로 주택이 경매되었을 때 경매대가로부터 원래 임차인은 일반 채권자니까 담보권자들이 다 받고 난 혹시 나머지가 있을 때 받아야 돼요. 그렇죠? 근데 주택임대차법에서는 후순위 권리자보다도 먼저 받을 수 있도록 해놨어요. 담보물권하고 똑같이 해놨어요.
선순위 권리자보다는 먼저 못 받지만 후순위 권리자보다는 보증금을 먼저 받을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그래서 우선 변제권이 있습니다. 다만 이 우선 변제권은 순서를 따질 거 아니에요. 선순위 받고 그 다음 뭐 이렇게 받을 순서를 따질 때 뭘 갖고 따지느냐. 담보권자들은 등기된 날짜 갖고 따지면 되는데 얘는 등기가 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으니까 도대체 뭘 갖고 따질까? 확정일자라는 거 갖고 따져요. 그래서 계약증서상에 뭘 받아놔야 돼? 확정일자. 뭐가 있다는 전제하에? 대항요건을 갖췄다는 전제하에. 이게 있다는 전제하에. 그러니까 이게 없으면 아무리 확정일자가 있다 하더라도 우선변제는 못 받아요. 그러니까 우선변제 요건은 대항요건 플러스 확정일자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그러면 후순위 권리자보다도 먼저 배당을 받을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나아가 일정한 보증금 이하의 임차인, 소액 임차인이라고 불러요. 얘는 보증금 중 일정액을 가장 먼저 배당을 받을 수 있도록 해놨어요. 소액 임차인에게 최우선 변제권도 인정. 누구보다도 먼저 받을 수 있게 해놨어요. 이 최우선 변제권 관련된 기준 금액도 나중에 보시면 돼요. 마지막으로 이런 제도가 있어요. 임차권 등기명령 제도. 이건 왜 만들어놨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자, 임대차가 끝났어요. 임대인이 보증금을 안 돌려줘요. 임차인은 보증금을 돌려줄 때까지 계속 눌러붙어 살 수도 있어요. 그런데 다른 곳으로 이사를 나가야 돼. 지금 이미 계약을 해놨어. 임대인이 보증금을 안 주니까 다른 사람에게 빌려서라도 그쪽에 잔금을 치르고 글로 이사를 가야 되는데 이사를 가기 전에 경매를 신청하고 싶어요. 임대인이 아주 돈을 안 줘요. 안 줄 것 같아. 그래서 이거 다 했어. 그래서 경매를 신청했어. 그럼 경매대가에서 보증금을 배당받겠죠. 근데 이사를 가야 돼. 근데 이사를 가면 뭘 상실해? 이걸 상실해. 이거 상실하면 뭐도 상실해? 못 받아. 그럼 이사를 못 가. 그런 상황이 생길 수 있죠. 그래서 만드는 게 이거예요. 임대차 기간이 만료됐음에도 불구하고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임차인은 주택 소재지나 상가 건물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에 임차권 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그래서 법원이 이걸 딱 받아가지고 이걸 받아들여 인용하게 되면 등기소에 촉탁을 해. 임차권 등기. 그래서 주택이나 상가 건물 등기부에 임차권 등기가 딱 돼. 그럼 다른 곳으로 이사 나갈 수 있어요. 이사를 나가더라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상실하지 않도록 해놓은 게 임차권 등기명령 제도예요. 이런 장치까지 둬서 임차인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이게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기본 뼈대가 되는 내용들입니다. 요게 몇 가지 숫자 같은 것들, 판례 몇 가지 이런 것들을 나중에 조금 추가하면 돼요. 아시겠죠? 이런 뼈대는 머릿속에 넣어두셔야 돼요. 가등기 담보등기라는 게 있습니다. 요건 정말 개념만 오늘 정말. 요거는 저당권과 같은 담보물권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선행이 되어야만 좀 쉬워요. 자, 가등기 담보등기란 법률. 이것도 왜 만들어졌을까를 생각을 해봅니다. 갑이 아파트가 있고요. 을에게 돈을 빌려요. 그리고 담보를 제공했어요. 보통 민법이라면 을은 이 아파트에다가 무슨 권리를 설정해요? 민법이라면? 무슨 권리가 있었죠, 이거? 저당권 또는 근저당권. 그렇죠? 은행이라면 저당권이나 근저당권을 설정해. 근데 얘가 개인이라면 이런 거 안 해요. 괜히 저당권 설정했다가 갑이 돈을 안 갚으면 경매 넣어야 되고 경매 들어가면 2년, 3년 걸리고 몇 번 유찰되면 자신의 채권 다 회수도 못하고. 왜? 처음에 예상하지도 못했던 사태가 생겨요. 뭐 세금 체납, 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체납. 그러면 담보권자보다도 먼저 다 뜯어가요. 어떨 때 보면 선순위 담보권자임에도 불구하고 돈 못 받는 경우도 생겨버려요. 예? 등기부에 안 나타나. 세금 체납 같은 건 등기부에 안 나타나 있잖아요. 그래 안 그래? 그런 일이 생겨요. 그러니까 을이 돈을 빌려주면서 저당권을 설정하지 않고요. 갑한테 돈 못 갚으면 물건으로 대신 갚어. 이거 소유권 내놔. 갑이 알았어.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그걸 대물변제 이야기라고. 대물변제 예약을 하고요. 그 다음에 예약만 하면 을은 불안하죠. 가등기를 해놔요.
가등기를 해놨다가 갑이 돈을 안 갚으면 우리 가등기 터잡아 본등기 하면 소유권 취득한다 그랬죠? 돈을 안 갚으면 얘가 뭘 함으로써? 본등기 함으로써 소유권을 가져가 버려요. 자, 이런 형태가 하나 있어요. 또 하나는 을이 갑에게 이걸 하는 게 아니고 아예 소유권 등기를 나한테 넘겨놔라 이렇게. 너 못 믿겠다. 소유권 등기를 넘겨놓은 상태에서 돈을 갚으면 이거 말소시켜주고 안 갚으면 그냥 바로 소유권을 가져가 버려요.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이 경우에는요. 이 경우는 조금 덜하지만 이 경우는 을이 완전한 소유자로 보이죠. 그러니까 을이 변지기 전에 팔아먹는 경우가 생겨요. 이렇게. 그럼 얘가 선이라면 소유권을 취득하도록 되어 있어요. 가등기다. 그러니까 만약에 갑의 입장에서 을 이름으로 소유권 등기를 해주면 불안하지요. 불안하니까 소유권 등기를 을에게 넘겨주는 대신 갑의 이름으로 환매권 등기를 하는 경우가 생겨요. 갑이 요구해서 을한테. 이러면 팔아먹는 게 좀 힘들 거 아니에요. 환매권 등기가 되어 있는 부동산 사는 사람 없어요. 괜히 샀다가 나중에 갑이 환매권 행사하면 갑이 소유권 가져가 버리니까 샀던 사람은 소유권을 상실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갑으로서는 안전장치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갑의 이름으로 환매권 등기하려면 매매계약과 동시에 환매특약이 있어야 된다 그랬어요. 그럼 결국 요 경우는 둘이 돈 빌려주는 계약을 할 때 돈을 빌려주는 계약서를 쓰는 게 아니고 매매계약서를 써야 돼요. 그렇죠. 매매계약을 하면서 동시에 뭐를 해야 되니까? 환매특약을 해야 되니까. 그래야 갑의 이름으로 뭐가 등기가 되니까? 환매권 등기가 되니까. 그럼 결국 요 놈은 돈을 빌려주는 계약이 소비대차 계약이 아닌 무슨 계약의 형식을 띄어요? 매매계약의 형식. 그래서 매매 대금의 형태로 돈을 빌려주는 그런 형태가 돼요. 요거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걸 각각 가등기 담보권, 양도 담보권, 매도 담보권 이렇게 불러요. 이렇게 가등기 담보권, 양도 담보권, 매도 담보권을 규율할 목적으로 만들어진 게 뭐다? 가등기 담보 등에 관한 법률이다. 이때 이것만 기억하세요. 그럼 가등기 담보법에서는 이걸 어떻게 규율할까? 두 가지가 시험 문제 나옵니다. 하나가 가등기 담보법이 적용되기 위한 요건. 네? 어떨 때 가등기 담보 등에 관한 법률이. 그럼 요거 쭉 엮으시면 돼요. 첫째, 돈을 빌려줘야 된다. 두 번째, 물건으로 대신 갚기로 하는 계약이 있어야 된다. 그렇죠? 세 번째, 채권자 이름으로 가등기나 소유권 등기가 되어 있어야 한다. 이렇게 되겠죠? 하나 숨어 있는 게 있어요. 가등기 담보법을 만든 이유 중에 하나가 이런 경우예요. 을이 갑에게 3억을 빌려주는데 아파트 가격은 6억이야. 보통 이렇게 빌려주죠? 아파트 가격이 6억인데 6억 다 빌려주는 사람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겠지요. 자, 이렇게 차이가 있어요. 그 상태에서 갑이 돈을 안 갚아요. 그럼 이걸 가져가요. 3억 빌려주고 얼마짜리 가져가요? 6억. 차액을 얘가 정산해 줄까요? 안 해줄까요? 안 해줘요. 안 해줘요. 그냥 소유권을 가져간다 이걸로 끝나지 혹시 차액이 있으면 정산한다 이런 거 안 해요. 처음에 돈을 빌려줄 때. 그러면 나중에 돈을 못 갚으면 을은 폭리를 취해요. 그걸 막기 위한 목적도 들어있어요, 이게. 그래서 가등기 담보법이 적용되기 위한 요건, 숨어있는 요건 하나가 요런 대물변제 예약을 할 당시에 목적물의 가액이 원본, 빌려준 돈과 이자의 합산액을 초과해야 된다. 요게 들어있어요. 예? 이게 가담법 적용 요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네 가지가 있는 거예요. 빌려준 돈이 있어야 된다. 대물변제 예약이 있어야 된다. 예약 당시의 목적물 가액이 원본 및 이자 합산액을 초과하고 있어야 된다. 마지막으로 채권자 이름으로 가등기나 소유권 등기가 되어 있어야 한다. 그러면 가등기 담보법이 적용된다. 이게 첫 번째. 두 번째로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가등기 담보법이 적용될 때 나중에 갑이 돈을 갚으면 아무 문제가 안 생겨. 그렇죠? 안 갚으면 이걸 실행해야 되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네, 그 실행 방법이 나요. 두 번째가.
실행 방법 중에 하나가 저당권자하고 똑같이 임의경매할 수 있어요. 뭐 할 수 있다고요? 임의경매. 또 하나가 귀속청산이라는 거예요. 귀속은 뭔지 아시겠죠? 소유권을 을이 가져가요. 가등기담보법이 없을 때는 귀속만 시켰어요. 근데 가담법을 만든 목적이 폭리방지라 그랬죠. 그러니까 차익을 어떻게 해라? 청산해라. 그래서 그게 귀속청산이에요. 요 귀속청산 절차가 집중해서 시험 문제 나옵니다. 간단히 뼈대만 잡겠습니다. 귀속청산 절차. 변제기가 됐을 때 갑이 돈을 갚지 않으면 을은 갑에게 가등기담보권을 실행하겠다라고 통지를 해요. 실행하겠다. 다시 말해서 네가 돈을 안 갚았으니까 내가 소유권을 가져가겠다라고 통지를 해요. 이 통지가 채무자에게 도달할 거 아닙니까? 그 도달한 날부터 2달을 기다려줘요. 이걸 청산기간이라고 해요. 이 청산기간을 둔 목적은 갑으로 하여금 돈을 갚을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를 주는 거예요. 그게 청산기간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통지하고 반드시 2달이 지나야 돼요. 가등기담보법 아주 빼도 박도 못하는 요건입니다. 첫 번째 요건. 그래도 경매보다는 낫죠. 경매는 보통 몇 년? 2년. 이게 낫죠. 통지하고 2달 기다리는 게. 어쨌든 2달 동안 갚으면 되는데 만약에 갚질 않았어요. 갚지 않으면 청산기간 경과 후에 뭐를 지급하고? 청산금 지급해야죠. 이 청산금이 뭘까요? 목적물 가액 6억에서 받을 돈 얼마? 3억을 뺀 거. 이걸 지급을 하고 청산금을 지급하고 가등기권자라면 무슨 등기해야 돼요? 본등기. 가등기만 갖고 소유권 취득 못하니까 가등기권자라면 뭘 하고? 본등기를 하고 저 양도나 매도담보권자는 어때요? 이미 뭘로 되어 있어요? 소유권 등기가 돼 있죠? 그러니까 양도담보권자나 매도담보권자는 따로 본등기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소유권 취득한다. 이렇게 돼요. 이게 가등기담보권의 귀속청산 절차의 가장 심플한 절차입니다. 가장 심플한. 이게 머릿속에 딱 박혀 있어야 돼요. 그리고 나중에 조문들을 몇 가지 추가하시면 돼요. 요때 어떤 조문이 있고 이런 게 어떤 조문이 있고. 머릿속에 요거 박습니다. 그림을 눈에 딱 넣어두세요. 그래서 가등기담보법은 재정 목적이 이런 것 때문에 요럴 때 적용된다는 거 한 세트 하고 적용되었을 때 가등기담보권을 실행하는 방법 중에서 귀속청산 절차라는 게 이렇게 있더라. 2가지를 머릿속에 딱 담아두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하나 남았어요. 부동산 실질권리자 명의등기 관한 법. 네, 6분만 더 하겠습니다. 이것도 개념을 잡아주실 필요가 있기 때문에 하는 거야. 자, 부동산 실질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은 간단하죠. 부동산을 누구 이름으로 해라? 실권리자 이름으로 해라. 왜? 조세포 탈다위의 목적이 있으니까. 특히 종합부동산세 같은 게 만들어진 다음에는 부동산 가액을 합산해서 얼마이야? 그러면 종합부동산세를 두드리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부동산을 하나 더 사야 되는데 이거 사면 종부세를 내게 생겼어. 그러니까 안 되겠다. 다른 사람 이름으로 돌려놔. 이렇게 조세포 탈다위를 목적으로 부동산을 타인 이름으로 해놓는 경우가 생겨버려요. 그걸 막기 위해서 만들어진 게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이에요. 이때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적용되기 위해서는 이런 게 있어야 돼요. 부동산을 소유하는 자 또는 소유하고자 하는 사람이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 또는 소유하고자 하는 사람이 타인의 이름을 빌리기로 약정을 해요. 그걸 명의신탁 약정이라고 해요. 이때 이름을 빌리는 사람을 뭐라 한다? 신탁자. 이름을 빌려주는 사람을 뭐라 한다? 수탁자. 이렇게 해요. 이렇게 신탁자와 수탁자 사이에 이름을 빌리는 계약을 하고 그 다음에 등기는 누구 이름으로? 등기는 누구 이름으로? 수탁자 이름으로 등기를 해놨어요. 이거를 부실법에서는 이런 짓거리 하지 마라. 이건 무효다. 이것도 무효다.
그리고 실권리자 이름으로 등기를 실명 등기하도록 강제하고 있고 안 하면 1년마다 이행강제금을 팍팍 부과를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안 걸려야 돼요. 명의신탁 해주신 분들은. 형사처벌까지 받습니다. 지금 혹시라도 해주신 분들 나중에 잘 봐야 되고 어쨌든 요렇게 해놨어요. 근데 요렇게 해놨을 때 을이 배신을 때리는 경우가 생기겠죠. 팔아버리는 경우가 생겨요. 자, 이때 병 등기행 공신력이 인정 안 되니까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해야 되죠. 근데 부실법은 이 그림에서 누굴 때려잡으려고 만든 법이에요. 갑을 때려잡으려고 만든 법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그걸 만들어서 이걸 무효로 만들어 버리니까 누가 잘못하면 죽어. 엉뚱한 병이 죽어 나자빠지는 결과가 생겨요. 그렇죠? 그래서 부실법은 아주 독특하게도 수탁자와 거래한 제3자는 선악불문하고 소유권을 취득한다. 이렇게 해놨어요. 수탁자와 거래한 사람은 이 등기가 수탁자 등기에서 무효라는 사실을 알든 모르든 넌 무조건 너는 소유권을 취득해. 걱정하지 마. 이렇게 해놨어요. 그러니까요. 둘 사이에 쌈박질해라 이런 뜻이에요. 이게 부동산 실거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의 의미고 효력이 됩니다. 그리고 이 부실법에 적용되는 명의신탁 유형을 3가지를 만들어 놨어요. 이 3가지를 오늘 구별하고 끝냅니다. 네? 가장 기본이 되는 게 이자간 명의신탁인데 이건 시험 문제 안 나와요. 이 형태예요. 이 형태. 소유자가 명의신탁해서 넘겨놓은 거. 두 사람만 등장해요. 복잡한 게 없어요. 네. 3자간 명의신탁. 요건 다른 말로 중간생략청이라고 해요. 자, 3자간 명의신탁이 어떤 유형인지 생각을 해봅니다. 갑이라는 자가 병과 부동산 매매 계약을 합니다. 병이 매도인이고요. 갑이 매수인이에요. 그런데 갑이 병으로부터 등기를 넘겨받으면 종부세를 내게 생겼어. 자신이 기존에 갖고 있던 부동산 가액하고 합산을 딱 했더니 9억이 넘어요. 종부세 내게 생겼어. 그러니까 고민하다가 친구 을을 불러서 네 이름 좀 빌리자. 이름 빌리는 약정을 뭐라 그랬어요 아까? 명의신탁 약정. 이렇게 줄여서 쓸게요. 자, 갑이 이름을 빌렸죠? 신탁자. 을이 이름을 빌려줬죠? 수탁자. 이렇게 돼요. 그리고 병한테 가서 내가 대금을 조금 더 줄 테니까 등기를 막바로 이렇게 넘겨주라. 이렇게 요구를 해요. 병은 알았다. 계약서에는 뭐 한 10억 이렇게 써놨지만 병은 갑을 한 12억 주기로 하고 그럼 얘는 2억은 꽁돈 생기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알았다. 이렇게 해줘. 이걸 뭐라 한다? 3자간 명의신탁, 중간생략형 명의신탁 이렇게 불러요. 그런데 이렇게 딱 했을 때 그 효과가 어떻게 되는가? 좀 전에 봤어요. 명의신탁 약정은 뭐라 그랬어요? 무효. 등기도 뭐가 된다 그랬어요? 무효. 자, 그럼 이 상태에서 소유자가 누군지 생각해 봅니다. 소유자 누구예요? 이 상태에서. 소유자. 얘죠. 얘가 소유자예요. 을은 등기가 무효니까 당연히 소유자가 아니고요. 갑은 매수인이지만 갑 이름으로 등기한 적이 없으니까 소유자가 아니어서 누가 소유자예요? 그래서 병은 이 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어요. 조심하실 게 요 매매예요. 요 매매. 요 매매는 유효해요. 매매는 뭐라고요? 유효. 부실법에서는 이거 금지하지 않아요. 매매 계약을 금지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매매는 유효. 매매가 유효하다면 갑은 병에게 뭘 할 수 있어요? 이전, 등기 청구할 수 있어요. 자, 근데 이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요렇게 을에게 등기까지 되어 있는 상태에서 갑이 병한테 가서 이전 등기를 청구하면 병은 뭐라 그럴까요? 야, 인마 네가 지난번에 병한테 등기 넘겨줘서 넘겨줬지 않냐, 자식아. 왜 이제 와서 개소리야? 그럴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럴까요? 안 그럴까요? 못 그래요. 그러면 안 돼요. 알았다 그리고 넘겨줘야 돼요. 그러니까 함부로 이렇게 해주면 되는데 골치 아파져요. 병도. 갑이 와서 등기 넘겨달라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을 등기 말소시키고 다시 넘겨줘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렇게 복잡한 관계가 생겨요. 예?
삼자간 명의신탁 딱 머릿속으로 박으셔야 돼요. 마지막이 문제. 계약 명의신탁이라고. 자, 요것만 하고 귀가하겠습니다. 위임형이라고도 불러요. 자, 이건 이런 거예요. 갑이라는 자가 미리 을과 명의신탁 약정을 해요. 이름을 빌리기로 해요. 얘가 신탁자예요. 얘가 이름을 빌려줬어요. 수탁자예요.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고 얘가 자금을 제공해요. 그래서 을이 매매 계약을 해버려요. 얘가 매도인이고요. 얘가 겉으로 봤을 때 매수인이에요. 근데 실제 돈은 누가 제공했어요? 갑. 쉽게 말하면 전주는 숨어있는 상태예요. 그리고 등기를 이렇게 넘겨줘요. 이게 계약 명의신탁입니다. 위임형 명의신탁이에요. 전주는 숨어있고 수탁자가 전면에 나서서 매수인으로 행세하고 있는 게 계약 명의신탁이 됩니다. 자, 이때 이거 당연히 무효예요. 그렇죠? 자, 이게 문제예요. 요게 무효인 경우도 있고 유효인 경우 두 가지로 나눠져요. 이 계약 명의신탁은. 그래서 어려워요. 계약 명의신탁은 이렇게 둘로 나눠지는데 이 유효 무효를 뭐 가지고 구별하느냐 이거 먼저 기억하셔야 돼요. 병, 매도인이 갑을사의 명의상 약정이 있다는 것을 알았냐 몰랐냐로 나눠져요. 병이 갑을사의 명의신탁 약정이 있고 을이 수탁자다라는 걸 알고 있었다면 등기무효, 몰랐다면 등기유효 이렇게 돼요. 그리고 을병 매매의 효력도 달라져요. 어떻게? 요 경우에는 계약도 무효가 돼요. 근데 이건 유효가 돼요. 그래서 가장 결정적인 차이, 소유자가 누구냐가 달라져요. 요 경우에는 소유자가 누구예요? 자, 요 경우 소유자가 누굴까요? 요 상태, 등기가 을에까지 넘어가 있는 요 상태에서 요 경우 소유자 누구예요? 병. 이 경우는 누굴까요? 갑일까요? 을일까요? 을이 완전한 대인의 관계에서 소유자다라고 합니다. 네? 이게 일단 머릿속에 딱 들어있어야 돼. 이게 계약 명의신탁은. 그래서 삼자간 명의신탁보다도 훨씬 복잡한 관계가 성립해요. 이렇게 등기가 무효냐 유효냐에 따라서 달라지게 돼요. 그래서 부동산 실거주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의 대부분의 문제가 여기에 할당이 돼 있어요. 이걸 나중에 정리하시면 돼요. 정리하시게 될 때 이게 일단 머릿속에 박혀 있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이렇게만 개념을 구별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그래서 민사특별법, 집합건물법 뺀 나머지 기본적인 뼈대를 말씀을 드렸고요. 이렇게 말씀드림으로써 이번 순환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순환에 조금 더 자세히 해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